자, 이제 파견법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이죠. 파견법. 파견은 대표적인 간접 고용 유형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죠. 먼저 파견의 유형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 이 법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견 근로자가 상당히 신분적으로 열악하죠. 이런가 하면 파견 근로자는 잘 보시게 되면 사업주가 2명이에요.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고요.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파견 사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파견업체가 되는 거죠. 파견업체가 저를 고용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했으면 이 사람이 저를 사용자가 될 거예요. 보통은 지휘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나를 고용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지휘감도 하고 있다. 사용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직접 고용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제일 깔끔한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파견은 그게 아닌 겁니다. 파견은 고용을 이 사람에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용사업주에게로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은, 나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견은 좀 쉽게 하게 되면 뭔가 하면은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직접 고용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 형태가. 그래서 안 좋아서 옛날에는 법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게 98년도 7월 1일까지는 이 파견을, 상시 파견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허용하지 않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뭔가 이 사람을 지휘감독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고용도 하면 돼요, 그냥. 이 사람을 쓰고 싶으면 이 사람도 고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 않고서 이 사람이 고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약간 법적인 걸 떠나서 보게 되면, 위험의 어떤 전가입니다, 이게.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줄 돈이 만약에 100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100이 다 돌아갑니다. 이 근로자한테.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사람이 한 20을 가져가는 겁니다. 나한테 오는 돈은 100 중에서 8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뭐야 했더니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중간 착취로 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IMF가 터지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일부 양성을 시켰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긴 한데 워낙 사업주가 퍼져버리니까 법이 이런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사회적으로 퍼집니다. 이게. 그럼 법이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철저하게 금지한다. 안 좋은 건데 퍼지고 있네. 빨리 막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거지만 사회에 퍼져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일부 양성화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우리 법은 일부 양성화를 시킨 겁니다. 안 좋은 거지만 약간 퍼져 있는 거니까 다 하지 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자. 허용하자라고 해서 허용이 된 그런 케이스가 이 파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양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야겠죠. 우리 법의 관심은 그러면 이건 인정하는데 이 근로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포커스 만들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역시 고용 문제 이거예요. 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을 했으면 사실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 사업주가 더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면 근데 나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파견업체 근로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고용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거 첫 번째 문제. 나는 그냥 이 사람 빼버리고 이 사람과 다이렉트로 계약하고 싶다. 이런 경우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용사업주에 또 근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용한.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차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이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아니라도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왜 차별하고 있는 거야? 차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이것도. 나를 사용사업주가 아니고 나를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가 고용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없을까?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근로자와 나를 차별을 막도록 하는 그런 게 없을까? 그 문제 하나.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파견법 총론, 목적 읽어보시고요. 정의, 파견 뭔지, 파견 사업이 뭔지, 파견 사업주, 파견 사업 하는 사람, 사용 사업주, 나를 사용하는 사람,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이고,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사이에 계약하는 거, 이게 파견 계약이에요. 차별은 똑같습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그 밖에 복리후생 사항들 쭉 돼 있어요. 정부의 책무나 조사연구를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파견이 그렇게 좋은 거냐?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근로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계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한정 파견을 허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견 청구가 될 거예요. 좋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회사 힘들어지게 되면
해고가 아니고요. 파견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의 금지 기간 다 있는 건데 파견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손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파견이 막 널리 퍼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파견을 허용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견을 일부 양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 399쪽에 제가 파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만들어 놓고 표상으로는 세 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399쪽에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파견 종류가요. 상시 파견이 있고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상시 파견은 뭔가 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게 파견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택하는가 하면 파견에 대한 그 내용을요. 우리가 조금 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다른 식의 용어로 쓰게 되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파견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그 법 체계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거티브 리스트로. 네거티브 리스트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안 된다 파견이. 나머지는 다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리스트야. 나머지는 다 가능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요것만 가능해. 요것만. 요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는 그걸 택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계약이다 보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근데 요거 빼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리스트 정한 거야. 그래서 요거 빼고는 안 된다 정해놓고 모든 걸 하지 않고 이게 32개 업무로 제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상시 파견은 제조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조업종의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상시 파견을요. 왜요? 제조업종에도 이게 생산직 근로자에게 상시 파견 허용하게 되면 다 파견이 될 겁니다. 이게. 이건 뭐 눈에 안 봐도 보여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고용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종에서 생산 직접 하시는 분들은 상시 파견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고요. 자, 그런데 파견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가 출산, 질병, 부상 등입니다. 출산, 질병, 부상. 어떤 케이스가 하면 이거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적으로 출산을 가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빈 겁니다. 한 90일 정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아예 기간제 근로자분을 채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 근로자로 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결혼 생겨가지고 결혼을 메꾸기 위한 파견 이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파지티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에요. 절대 금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파견이 안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뺀 모든 업무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요. 제조업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요 파견은 가능해요. 파견은. 그래서 임시 파견은 뭐 출산, 질병, 불상 때문에 결혼 발생했다 이 경우는 다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 안 되는 업무, 요 업무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케이스는? 이거예요. 뭐 그냥 우리 회사는 여름에만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바빠요, 잠깐. 여름에만 좀 갑자기 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된다. 근데 여름에만 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채용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만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도 모든 업무에 허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우도 절대 금지 업무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애들이 상시 파견을 알고 계신데 이걸 잘 놓칠 때가 많아요. 상시 파견은 제조업종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임시 파견은 가능해요. 아예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크긴 한데 뭐 이번 시간은 뭐 수업 시간이니까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업무 내용들을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얘는요. 절대 금지 업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임시 파견도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무 그게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399쪽에 첫 번째 상시 파견 업무 말씀드렸고 임시 파견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그게 건설 공사 건설 현장. 그러니까 뭐 건설에서 이제 일용직 기간제분들 이런 분들 계실 때 이게 파견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파견 안 되고요. 하역 업무. 나중에 보겠지만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파견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다음에 선원 업무. 선원도 파견 업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업무가 있어요. 산안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파견하게 되면 너무 위험이 커집니다. 유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을 쭉 만들어놨습니다. 분진 작업, 뭐 건강관리 수첩,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뭐 운전원 뭐 이런 분들은 파견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 파견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상시 파견과 임시 파견이 있다. 그리고 절대 파견이 안 되는 업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잘 나오는 게 건설공사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옆에 9번 문제. 건설공사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금지 업무예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밑에 노무사 2021년도 12번. 예, 여기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파견이 절대 금지가 됐었죠. 그죠? 절대 금지 업무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파견 기간의 문제입니다. 파견 기간의 문제. 그러면 이렇게 파견했어요. 그럼 이 파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죠? 상시 파견 1년 이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요거는 1년 이내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 없어요. 자, 연장 최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 2년까지. 그러니까 상시 파견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까지만 상시 파견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노무사님 2년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2년을 초과해도 가능한 근로자가 있어요. 예외 고령자. 자,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아까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예약으로 간주가 안 된다. 여기도 얘기가 됐었고, 여기서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고령자들은 다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우리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령자에 대해서. 고령자라 했더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령자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55세가 요즘 무슨 고령자예요. 요즘 거의 청춘이지. 근데 의미는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고령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청춘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거의 55세 되면은 뭐 공무원들이 약간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반 노자들은 55세 되면 이미 뭐 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고용상의 고령자 개념을 이제 해가지고 좀 이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55세가 되게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령자는 예외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 파견은 출산, 질병, 부상이다 할 때는 사유에서에 필요한 기간 동안입니다. 사유에서에 필요한 기간 동안. 무슨 말일까요? 출산 갔다 와서 돌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질병이다. 질병 당해서 이 근로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임시 파견입니다. 임시 파견은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여름에 너무 바빠졌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1년 내내 바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서는 일시로 바쁠 때는 3개월 이내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딱 한 번 더. 이건 1회에 한정합니다. 1회 한정해서 3개월 이내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는 3개월 이내까지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도 뭐 1차 풀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파견의 어떤 업무라든지 파견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400쪽에 한번 와볼까요? 400쪽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가능하죠, 그죠? 55세 이상이니까 2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요 내용을 위반할 때가 생겨요. 무슨 말일까요? 불법 파견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케이스는 2년을 초과해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원래 2년까지 가능한데 2년을 초과해서도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파견이에요. 요 케이스는 출산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버해도 파견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죠, 그죠? 요 케이스는 최대 6개월까지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견하고 있어요. 불법이죠, 그죠? 그 케이스예요.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파견업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았다. 플러스 뭐 허가받지 않은 파견. 이런 케이스. 혹은 요 케이스는
절대 안 되는 업무에 파견 보냈다. 이것도 불파견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케이스는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이 파견을 보내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해서 파견하는 경우, 절대 안 되는 업무에 파견하는 그 경우, 파견업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이 모든 케이스가 불법 파견이에요. 이 경우에 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즉, 불법 파견하게 되면 네가 이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직접 고용 의무라고 합니다. 직접 고용 의무. 아까 봤던 거와 달라요. 아까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했죠. 그죠? 여기서는 사용사업주가 불법 파견되게 되면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사용만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고용도 이제 해야 돼요. 한마디로 파견업주 빼버리고 당신이 고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게 3번이에요. 자, 불법 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합니다. 자, 뭐 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상시 파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초과 필요 없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업무가 아닌데 파견 근로자 사용했다. 그때는 그냥 불법 파견이에요. 바로 고용해야 됩니다. 파견 절대 금지 업무다. 역시 바로 2년 초과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업무에 사용하는 즉시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상시 파견 업무지만 2년을 초과했다. 불법 파견이죠. 고용해야 됩니다. 임시 파견 기간을 위반했어요. 이제 파견 위반한 거죠. 따라서 바로 고용해야 되고요. 파견업을 허가받지 않았다. 이것도 바로 적발되는 즉시로 고용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고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좀 정리할게요. 조금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만약에 불법으로 파견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법 파견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도 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 업무.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불법 파견을 하게 되면 당신이 고용돼야 되니까 불법 파견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만들어둔 거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1차 문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2차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고용 의무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의무 위반 시에요. 고용을 안 했어요, 근데. 불법 파견했는데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냈어요. 그럼 과태료 내라며. 낸다. 그냥 내고 끝. 당신은 고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냐, 문제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조항인 거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나는 끝내겠다. 당신은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요 직접 고용해야 된다. 요 의무 조항의 성격이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뭐냐, 이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 조항이냐, 사업상의 권리조항이냐. 자, 사측은 이걸 정한 거죠. 이건 단순하게 파견 근로자와 나 사이 문제가 아니고 안 지키면은 공부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불가하다. 여전히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항을 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은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띄고 있지만 이 조항 자체는 사업상의 권리를 담고 있는 그런 조항이다.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청구권, 하나가 형성권.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판례상으로 이걸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고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항은 사업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우리 판례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약간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불법 확인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사용자가 이 사용사업자가 채무를 가지게 돼요. 어떤 채무를요? 의사표시를 해야 될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해야 된다고. 근데 의사를 표시하면 고용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당신을 고용합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여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청구권인 거니까 이게.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청구하는가 하면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채무는 돈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의사 표시입니다. 당신을 고용합니다. 의사표시가 채무가 되는데 이 채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대신 사용자를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법원이 좀 대신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당신이 이 사용자가 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그러면 이때부터는 고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대신 의사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고용하겠습니다.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면 고용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고용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걸 청구할 수가 있고 법원에 판결이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고용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내고 끝낼 거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이거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고용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네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는 이미 성립이 된 거다. 따라서 이 판결 시점부터는 이미 당신의 근로자인 겁니다. 이걸 보여준 판결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판결 이후부터는 이미 나의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는. 그게 이 법의 내용이에요. 요 권리로 받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중요한 이것도 판례예요. 2차에서는. 1차도 나름대로 1차에서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2차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업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용자예요. 내 근로자예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고용관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근로자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에? 주로 임금만큼에. 임금 상당에.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바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약간 쉽지 않은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몇 년 전에 2차 문제로 나왔던 케이스가 401쪽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게 2차 2020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그때 2차로 나왔습니다. 이게 자, 어떤 거좀가 하면 첫 번째 문제. 만약에 사용사업주가 있고 이제 파견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조금 더 그림을 다르게 그려서 근로자가 있었고요. 갑이 여기서 1년 6개월을 근무했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파견사업주가 A가 있었고요. A라고 하는 파견사업주 업체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파견업체 바꿨어요. 파견업체가 B로 바뀌었습니다. B라고 하는 업체하고 또 1년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업체인 C하고는, 사용업체인 C하고는 3년을 근무했어요. 자, 만약에 갑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갑을 고용해야 됩니다. 자, 2년 초과한 걸까? 초과한 거예요, 이거는요. 요거는 2년을 초과한 거는 누구와의 관계인 거냐?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예요. 파견업체하고 1년 6개월, 1년 6개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용하는 업주랑 3년을 계약한 겁니다. 3년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2년을 추가한 거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파견사업주가 바뀌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동일한 사용사업주에서 얼마나 근무했냐. 이게 중요한 거다. 2년을 추가하게 되면 당신이 고용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판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도로공사 판례였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였거든요. 바로 이제 이게 2019년도 8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2020년도 8월 달에 2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주로 2차 문제는 한 1년 정도 지난 판례를 보통 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문제를 내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험생들이. 그리고 학자들도 그에 대한 판례를 평석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년 되기 1년 이후에 판례 내는데 요거는 사실 1년 되기 전 판례였어요. 거의 한 11개월, 20일 지난 그 판례였는데 워낙 중요한 판례였기 때문에 바로 2차로 냈습니다. 이게. 자,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이게 도로공사가 있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요금소 있잖아요. 그죠? 요금이 이제 이제 받는 수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업체가 있는 거예요. 도급업체가. 용역업체라고 표현 쓸게요. 자, 여기 있는 근로자분들이 계신 겁니다. 자,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은 파견을 피해가기 위한 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이런 계약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도급계약. 여기가 도급인, 여기가 수급인. 둘 사이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을 완성해주면 돈 드릴게요. 이런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현대차 협력업체 이런 거죠입니다. 현대차가 현대협력업체한테 만들어 오면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협력업체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도급관계예요, 도급관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급인과 수급의 근로자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위를 해요. 사용을 해요. 보통 사내 하도급에서 이런 문제 생깁니다.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마치 자기 근로자인 것처럼 지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가 될까요? 이게 파견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파견이 뭐라고 그랬죠? 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불법 파견이 돼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중에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상시 파견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하는 즉시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공사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럼 요금 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이 근로자를 고용을 했어요. 근데 도로공사가 이 사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된 겁니다. 됐으니까. 이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되게 되면 도로공사가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이제. 자, 그 전제를 깔고서 요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요 분이 용역업체에서 사직을 했어요. 용역업체에서 이분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고용 의무는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다음에 이 업체가 이 사람을 해고했거나, 혹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 업체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공사에서, 아니, 이 업체에서 이미 지금 해고된 사람이잖아요. 이 업체에 사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고용해야죠. 고용해야죠. 이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중요한 건 당신과의 관계다. 당신이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은, 그 다른 업체에서 해고당했거나 사직했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발생했으면 당신이 고용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판례예요. 자, 왜냐하면 이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 사업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따라서 맨 밑에 줄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용역업체 관계에서는 사직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다. 근데 당신은 고용해야 돼. 이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는 뭔가 하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고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견 근로자가 나 당신이 고용되는 거 나 반대예요. 나 고용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이 사람이 사직한 거 아니냐? 해고한 거 아니냐? 대표적 사직 그게. 이 사람이 용역업체에서 사직했다는 얘기는 고용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 명시적으로 나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다. 따라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고용되지 않겠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역업체에서 이분이 사직한 것을 이 의사로 볼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고용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걸 표시를 해야지 용역업체에 대해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 표시는 아닌 거다. 따라서 고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맨 밑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가 아니에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가 아니고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사용사업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고용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제 2차형 문제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판례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근로조건을 볼게요. 근로조건.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 가정해 볼게요. 사용사업주가 이제 이분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이분의 근로조건. 이분한테 그러면 임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임금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동종이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종, 유사 업무. 그러니까 이 고용한 파견 근로자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파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에 있으면 이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따르시면 돼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근로자에 대한 뭐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시면 되는 거죠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만약에 이 파견 근로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근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르시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낮추지 마세요. 이런 조항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고용 노력 조항 있죠, 그죠? 밑에 표 밑에 직접 고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용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노력 의무조항입니다. 노력조항. 노력해야 된다. 잘 나와요, 이게. 옆에 30번 문제가 그 문제죠, 그죠? 보세요. 30번.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고용 의무와 노력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건 아무도 노력했는지를 누구도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노력조항은 그냥 말 좀 그냥 빚좀 개살 같은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뭐 노력조항은 그냥 뭐 너한테 맡겨, 너 신사잖아.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이런 내용이지. 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땅치 않은 그런 조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격가지 같은 내용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파견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해요. 이건 신고제가 아니에요. 등록제가 아니에요. 허가제예요. 허가라는 게 뭐죠? 허가라는 것이 금지된 것의 해제입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풀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있고요. 자, 노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처음 할 때 허가가 필요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을 해요. 그때도 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처음 할 때 허가, 두 번째로 그 허가된 내용인데 중요한 사항을 바꾼다. 그때도 허가.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바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뭐냐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걸 바꾸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그래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 신고가 필요한 사항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허가 기간 보겠습니다. 403쪽에 3년입니다. 3년. 허가 유기간 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자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시면 3이라고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도 나왔는데 지옥의 사자가 3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3이 되게 좀 뭔가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뭐 정거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허가 기간도 3년이고 갱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3년이에요. 갱신 허가도 3년까지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아예 파견을 못하는 겸업 금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겸업 금지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자기들이 파견업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식품적계급, 숙과법, 어떤 결혼중개업, 이것들은 파견을,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명의도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파견 사업 명의 빌려주는 거, 이거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제한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또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파견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쟁의. 만약에 파업을 하고 있어요. 파업을 하고 있으면 뭐가 금지가 됩니까, 이게? 대체근로가 금지가 돼요. 근데 유의해야 될 게 필수공익 사업은 대체근로가 이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파견은요, 다 안 돼요. 파견은 이게 필수공익 사업이건 일반 사업이건 파견 자체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쟁의 때문에 이 업무가 금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파견 근로자를 이제 파견 보내는 거, 요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체근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항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정리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파견 근로자 사용한다. 이러면 약간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야, 이거 인건비 아끼려고 너무 지나치게 했네. 눈에 보이니까, 정리해고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는 이제 파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게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지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야, 2년이 너무 길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했는데 2년까지 파견 못하면은 이거 좀 그렇지 않아? 좀 이제 동의받으면 2년까지 하지 않고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6개월이에요. 누가 동의하게 되면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이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요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2년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더라도 파견 근로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동의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옆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옆에 39번 문제. 403쪽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뒤로 와서 차별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차별로. 404조로 바로 올게요. 차별에 금지하시죠. 2번부터 거의 4번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봤던 기간제 근로자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비교를 한다. 누구랑요? 동종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시행한 근로자하고 비교한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동종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 비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파견 근로자는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종 사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비교할 사람은 누구의 근로자? 사용사업주. 이건 특별하게 뭐 기간에 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동종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인 거냐, 이걸 비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교 대상이 누군지를 일단 판단하시고요. 나머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용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누가 될까요? 파견에서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용사업주도 사업주고요. 파견사업주도 사업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 이름만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으로 바꾸시면 되는 구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후부터는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405쪽에 오시면은 파견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사업주가 두 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파견 사업주가 해야 될 거, 사용수급자가 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견 사업주 뭘 해야 될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몇 가지 잘 나오는 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 금지. 자, 파견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안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약하는데 너 끝나더라도 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 약속은 당연히 인정이 안 돼요. 원래 이제 파견 근로자의 목적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계약인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보시고 시업 조건의 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업 조건의 고지. 두 번째 문단.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해서 그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에게 이 대가가 있는데 내역 제시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로 바로 오겠습니다. 자, 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406쪽에 7번 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것들은 또 8번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8번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준수의 사용자 책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 근로시간 지켜야 된다. 계약 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파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용자는 파견 사업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용사업주 얘기하는 거냐? 누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냐? 이게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가 두 명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안법이 있습니다. 자, 근로자였던 산업 안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있는데 역시 파견은 사업주가 두 명이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게 조항인 것인지 헷갈리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근로기법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이 근로기법 책임은 원칙으로는 둘 다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라기보다도 약간 특이한 내용들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책임은 둘 다에게 묻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문제예요. 자, 임금과 계약 체결의 문제는 지금 이 파견 근로자는 누구랑 계약한 거죠? 파견 사업주예요. 돈은 누가 줄 거야?
파견 사업주 주는 겁니다. 사용 사업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용 사업주는 그냥 파견 사업주에게 그 대가를 주는 것이고 파견 사업주가 이걸 받아가지고 임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는 파견 사업주가 지게 돼요. 계약에 대한 책임도요. 계약할 때 이제 이제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지급,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다 이것도 계약 체결한 것도 사용 사업주가 아니고 파견 사업주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시켜요. 일을 시킵니다. 휴식을 줍니다. 요건 누가 책임질까요?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사용사업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 주는 문제하고 계약 문제는 이제 파견 사업주, 일을 시키는 문제는 이제 사용 사업주.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거든요. 휴가를 줘요. 예를 들면요. 휴가를 줄 때 휴가를 주는 문제는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휴가에 대한 돈을 주는 문제는 이 사람 책임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약간 돈 문제와 시간 문제를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해놨죠. 예외적인 경우보다 더 특별한 경우.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임금은 파견사업주, 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전보호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보호무. 요거는 2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약간 2차형 문제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사용사업주가 있고, 여기 파견사업주가 있어요. 자, 고용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어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뭘 청구했냐면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능하냐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의무입니까, 이게? 근로계약상의 부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주된 의무가 이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자, 거기에 따라오는 부차 의무가 근로자들은 성실 의무,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가 따라옵니다. 당연히 보게 되면 안전배려는 계약상의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게 원칙적인 의무거든요. 근데 이 사용사업주는 계약상의 사업주가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인정해요. 인정. 왜요? 묵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보더라도 안전배려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네가 이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안전배려 의무도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신이 묵시적으로 약정한 거니까 위반 시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그 판례 내용이죠.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요. 아까 제가 휴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라고 했죠? 사용사업주가. 그런데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1년 단위에 15일, 16일, 16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입니다. 원래 휴가는 사용사업주인데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큼은 파견사업주가 이걸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안법. 자,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하시고, 산안법은 달라요. 원칙은 사용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산안법은 원칙이 사용사업주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지겠죠, 그죠?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고요. 근데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건강진단.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시면 이제 일반 직종은 2년마다 한 번씩, 다른 직종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파견한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공동으로 지내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원칙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408쪽에 간접고용의 유형과 불법 확인이 나옵니다. 요거는 2차용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기출이 됐었죠. 요건 근데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적법 확인이다. 요거는 이제 크게 논쟁은 안 돼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사용사업주가 있고, 파견사업주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노자가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고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시 확인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조업종에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시 확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불법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고용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예 파견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게 하는 거죠. 도급계약을요. 말씀드렸습니다.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파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완성해주면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인 거죠. 그럼 이 업체가 이제 자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요게 도급인데 만약에 요 사람이 이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도급이 위장 도급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불법 파견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은 도급인데 사실은 이제 도급을 위장한 파견하고 있는 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게요. 이런 경우 생기기도 하고, 이게 대표적인 최근 사건이 현대차 협력업체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위탁계약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KTX 사건이었죠. 이것도 여기가 이제 위탁인, 여기가 수탁인. 여기가 철도공사, 여기가 철도 코레일 관광개발 이런 식의. 그래서 둘 사이에서 열차에 대한 위탁 업무를 체결합니다. 열차 안전에 대한 어떤 사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홍익회에서 과거의 어떤 철도 유통에서 철도 승무하는 분을 고용한 겁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철도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휘감독한 겁니다. 이게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역시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불법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게 파견이냐, 제대로 한 도급이냐, 위장 도급이냐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한 위탁이냐, 불법 파견이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문제예요. 그 문제가 2차형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11쪽으로 바로 올게요. 그냥 2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411쪽 그 판단 기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파견인지 아니면 진짜로는 도급인지 따져보자 이거죠. 이게 워낙 피해가는 게 많으니까 따져보는 겁니다. 판단의 기본 원칙은요. 실질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이름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파견인 거죠. 이건 도급 계약이니까 도급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말이 도급이냐 아닌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따져보는 거죠. 실질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 두 가지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만약에 이게 파견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파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용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을 누가 할 거냐? 파견이면 이 사람이 사용할 거다.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견이 아니면요. 이 사람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징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징표 만들어 놓고 이걸 종합 고려해서 우리가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누가 이제 사용하는 거냐, 즉, 원청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냐 보자 이거죠. 제3자가 지임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청업체예요. 원청업체가 지임명하고 있냐? 그 다음에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근로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같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연 원청업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걸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진짜로 도급이면은 이 위탁 하청업체가 사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고용주라는 표현을 쓰죠. 제3자가 아니고 원고용주가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원청업체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하고 원청업체 근로자의 업무하고 구별돼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도급이라 한다면 뭐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 같이 하고 있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과연 독자적인 설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고려해서 실제로 누가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자, 요건 2차까지 가시게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뭐 최근 판례로 나왔습니다.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그런 판례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올해 문제는 약간 쉽게 나왔어요. 올해 문제 한번 볼까요? 419쪽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9쪽에 11번 문제. 올해 노무사 2021년도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419쪽에 11번 문제. 노무사 2021년도.
물론 약간 함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시 파견 안 되는 것이 임시 파견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임시 파견은 절대 금지 업무를 빼고서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1번은 임시 파견에 대한 문제니까 파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 2번, 3번, 4번, 5번은 다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상시 파견이건 임시 파견이건 다 안 되는 그런 업무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한번 그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417쪽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7쪽에 9번 문제. 이건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 공무원 시험 문제도 7급 공무원은 노무사 시험이랑 거의 이게 유사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됐죠? 첫 번째, 파견 계약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자의 계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파견 계약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1번 틀렸고, 2번, 정액 행위 기간 중에는 파견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3번은 고용해야 된다? 아니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4번은 고령자들은 파견 기간 2년 초과더라도 관계없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여러분들 1차는 좀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많이 푸시면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교재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산안법은요, 제가, 식사하시고 보겠습니다. 예, 졸릴 때 듣더라도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좀 피곤할 때 들으시고 약간 다음 시간은 이제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그거 중심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산안법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보고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 그걸 중심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50쪽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좀 쉬겠습니다.